본작의 원작이 되는 책이 있죠. 바로 아메리칸 스나이퍼.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의 18주, 그중 13주는 1위 자리에 머물렀는데요. 부제는 The Autobiography of the Most Lethal Sniper in US Military History. 이라크전에 참전한 네이비실 저격수 크리스 카일이 일상으로 복귀하고 쓴 자서전입니다. 미국의 유명 헤지펀드인 헤이먼 캐피털의 창업자이자 억만장자인 카일 바스는 네이비실 출신인 그의 트레이너를 통해서 크리스 카일에 대해서 처음 전해 듣게 됩니다. 카일 바스는 이후 전역한 크리스 카일을 직접 만나 그의 사설 보안 사업을 도와주기도 하고 사적으로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는데요. 예컨대 텍사스에서 직접 사격수를 코치받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또한 카일 바스는 후에 자신의 금융계 친구인 데니얼 롭에게 크리스 카일을 소개해줬죠. 데니얼 롭은 크리스 카일에게 그의 경험을 영화로 만들 것을 제안을 하는 한편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영화 제작자인 피터 모건에게도 영화화를 제안했습니다. 피터 모건은 이후 각본가 제이슨 홀과 영화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2009년작 에스러버를 함께 작업한 인연 때문에 그에게 연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10년 제이슨 홀은 크리스 카일을 만나기 위해서 텍사스로 갔죠. 아메리칸 스나이퍼 책의 출간일이 2012년 1월이므로 2010년은 크리스 카일이 한창 책을 쓰던 시기입니다. 제이슨 홀은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영화와 이야기도 꽤 긍정적으로 나누었죠. 제이슨 홀은 크리스 카일이 자서전을 집필하고 있는 점을 별로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다시 할리우드로 돌아와 프로듀서들과 얘기를 했을 땐 나중에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 판권 구입이 어려워질 거다라는 것이 주된 화두였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책이 출간됐을 때 20주 가까이 베스트셀러에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판권에 대해선 크게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죠. 할리우드의 그 누구도 이 책의 영화화를 위해서 나선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이 책이 발행되기 전 이라크전을 배경으로 만든 수많은 영화들이 있었고 예컨대 그린존, 리덱티드, 엘라의 계곡, 허트로커 등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라크전 배경 영화들은 수익이 그렇게 좋지 않았고 아니면 아예 제작비도 못 건져 폭망하는 경우가 있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암만 베스트셀러여도 이건 독이 든 성배가 분명하다라는 생각에 건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크리스 카일을 직접 만난 제이슨 홀은 영화화에 대해서 좀 더 자신감이 있었고 피터 모건과 마찬가지로 이 프로젝트의 제작자로 참여한 브래들리 쿠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인공이 영웅주의에서 시작해 심리적 갈등에 휘말리고 어두운 국면으로 넘어가는 이야기다 라는 말에 이것이 마치 서부극과 같은 느낌이 있어서 브래들리 쿠퍼가 마음에 들어 했다는 거죠. 브래들리 쿠퍼가 합세하자 프로젝트는 엄청난 박차를 가했습니다. 워너 브라더스가 합세한 것이죠. 2012년 5월 워너 브라더스는 아메리칸 스나이퍼의 영화화 판권을 취득했습니다. 원래 브래들리 쿠퍼는 제작자로만 참여하고 크리스 카일 역에 크리스 프렛을 염두에 두었지만 워너 브라더스는 브래들리 쿠퍼가 주인공을 맡는 조건으로 판권을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브래들리 쿠퍼가 크리스 카일을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데이빗 오 러셀이 감독으로 고려되기도 했지만 구체화되지는 못했습니다. 한편 제이슨 홀은 원작을 바탕으로 또 크리스 카일과 꾸준히 연락하며 각색 작업을 이어갔죠. 그렇게 제이슨 홀은 2013년 2월 각본 초안을 완성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크리스 카일이 사망합니다. 여기서 잠시 영화 프로젝트가 중단되죠. 제이슨 홀은 장례식을 위해서 텍사스로 향했는데요. 장례식에서 대부분 제이슨 홀을 받아들였지만 그중 일부는 너 영화 소재 얻으려고 여기 온 거 다 안다 라며 화를 내기도 하고 이거 망하면 너 죽여버릴 거야 라는 위협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이슨 홀은 장례식에서 크리스 카일의 부인인 타야 카일에게 전화번호를 건네면서 프로젝트에 대해서 생각이 정리되면 연락을 달라고만 했습니다. 타야 카일은 크리스 카일이 살아있을 때 영화화에 적극적이라 책에 없는 여러 구체적인 이야기를 전해줬던 그런 인물이었기도 하죠. 일주일 뒤 제이슨 홀에게 타야 카일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이 영화를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아버지를 기억하는 방식을 위해서요. 그녀는 이번 영화가 아이들이 아버지를 기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제대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제이슨 홀은 타야 카일과 계속 이야기를 나누며 각본을 탐구했죠. 단순히 영웅주의와 전쟁 이야기 너머의 부분들을 보여주는데 집중했다고도 합니다.
또한 제이슨 홀은 이때를 회상하면서 만약 어떤 남자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그의 아내를 인터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는 점도 깨닫습니다. 때로는 아내가 남편을 더 잘 알고 잘 설명할 때가 있다면서 말이죠. 그녀는 크리스 카일이 집에 있는 동안 무슨 말을 주로 했는지 알려주기도 했는데 예컨대 전쟁터에서 방아쇠를 잘 당길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크리스 카일이 세상을 떠나고 시나리오가 바뀐 부분이 많은데요. 우선 결말은 그가 죽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결말부에는 전쟁터에서 일상으로 복귀한 그가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 얼마나 고뇌를 해야 됐는지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이 더 조명되었죠. 이런 크리스 카일의 심리적 갈등을 보여주는 면모들은 아내인 타야 카일의 증언이 많이 반영이 되었고 때문에 제이슨 홀이 밝혔듯 투박했던 초안보단 더 부드럽게 수정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크리스 카일이 사망하고 그해 5월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직에 내정되었습니다. 그는 크리스 카일의 책은 물론 제이슨 홀의 시나리오를 읽었고 대체로 이 두 가지를 그대로 받아들였는데요. 그런데 그에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적 저격수에 보다 더 많은 서사를 부여하고 싶었던 것이죠. 크리스 카일과 맞먹는 실력이란 설정은 물론 그 적수의 시선까지도 함께 담기를 원한 것인데요. 이렇게 주인공과 비등한 거울상을 놓으면 주인공의 신체적, 심리적인 갈등을 더 잘 또 입체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아마 이런 이유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무스타파의 캐릭터가 새로 추가되고 구체화되었죠. 원래 자서전에선 무스타파라는 저격수가 있는데 올림픽 메달리스트라고 하더라 정도만 언급이 됐고 극중 무스타파의 모티브는 주바라고 하는 악명 높은 실제 저격수에서 많이 가져와서 영화의 안타고니스트로 무스타파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게 써내려간 스필버그 버전의 스크립트는 160페이지에 달했죠. 그런데 워너 브라더스는 이 영화의 예산을 6천만 달러로 유지했고 스티븐 스필버그는 이 규모로는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연출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결국 프로젝트에서 하차했습니다. 스필버그가 하차를 하고 워너 브라더스의 중력들은 바로 클린트 이스트우드에게 전화를 걸어 그가 최종적으로 감독직을 맡았는데요. 당시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물론 브래들리 쿠퍼의 스케줄도 꽉 차 있어서 이 프로젝트는 더 빠듯한 일정을 갖추게 되었지만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원래 짧고 효율적으로 촬영하는 것으로 유명한 감독이라 스튜디오는 낙관적인 편이었다고 합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스티븐 스필버그와 반대로 제이슨 홀에게 시나리오를 더 줄여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제이슨 홀은 이런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아주 명확하고 또 경제적인 인물이라고 회상합니다. 아시다시피 원래 그는 다른 상업 영화 감독들에 비해서 촬영장에서 테이크 수가 적은 걸로 유명한데요. 그의 오랜 파트너 로버트 로렌츠에 따르면 한 장면당 평균 6테이크 정도만 찍을 뿐이었습니다. 또한 리허설을 최소화하거나 아예 하지 않고 촬영하는 것으로도 유명하죠. 이에 대해서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배우의 연기가 카메라에 처음 들어오는 그 순간이 너무 좋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예컨대 극중 크리스 카일이 정신과 의사에게 이라크에서 한 일에 후회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장면은 주인공의 심리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지만 리허설도 없이 단 한 테이크 만에 촬영이 끝났습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브래들리 쿠퍼에게서 약간의 망설임을 보았다고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회상을 한다고 전해지고 있죠. 브래들리 쿠퍼는 촬영 3달 전부터 배역 집중에 몰입했습니다. 평일 루틴은 대략 이렇습니다. 매일 오전 5시에 일어나 6시부터 8시 반까지 운동하고 10시부터 12시는 크리스 카일의 말투, 특히 사투리 억양을 익히고 2시부터 4시 반까지 다시 운동, 6시부터 8시까지 크리스 카일의 말투를 연습. 이렇게 크리스 카일이 되기 위해서 하루 종일 노력을 한 것이죠. 또한 하루에 6,000칼로리를 섭취하며 18kg 가까이 몸무게를 늘렸는데 여기서 데피니션을 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크리스 카일의 몸은 그냥 곰처럼 컸으니까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보디빌딩식이 아닌 올림픽 리프팅으로 몸을 키웠던 것이죠. 영화에 지나가는 장면으로 425파운드 트랩바 데드리프트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브래들리 쿠퍼는 이를 위해서도 데드리프트를 400파운드 이상으로 8회씩 5세트 하는 루틴과 함께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 싱글 레그 데드리프트를 주로 루틴에 곁들였는데 맷 데이먼을 포함 여러 스타들의 트레이너로도 유명한 제이슨 월시의 코치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몸을 다듬는 한편 크리스 카일과 비슷하게 수염도 길렀고 그의 습관대로 매일 씹는 담배를 씹곤 했죠. 타야 카일과도 꾸준히 대화를 나누며 크리스 카일 배역을 연구했습니다.
무엇보다 주말에는 실탄을 가지고 하루 종일 저격을 연습했는데요. 크리스 카일이 자주 쓰던 338 라프와 TAC 338, 300 윈체스터, 마크 11 같은 장비를 가지고 말입니다. 극중 다오버라는 캐릭터를 기억하시나요? 그는 실존 인물이 그대로 영화에 본인 역할로 출연을 한 것입니다. 다오버는 별명이고 케빈 렉츠가 본명이며 크리스 카일의 훈련소 동기이자 전우입니다. 그 역시 특급 저격수라 브래들리 쿠퍼는 그에게 저격술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케빈 렉츠와 크리스 카일의 교관이었던 릭 월리스에게도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브래들리 쿠퍼가 크리스 카일 배역을 확정짓고 그의 아내를 연기할 배우를 찾아야 했습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배우 시절을 겪은 감독이라 그런지 대면 오디션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시에나 밀러도 테이프 오디션으로 배역에 지원을 해야 됐습니다. 제이미 알렉산더, 케이트 마라, 에반젤린 릴리 등도 고려됐지만 결국 시에나 밀러가 타야 카일 역을 맡았죠. 캐스팅 후에는 타야 카일과 스카이프를 통해 이야기를 나누며 그녀 역시 캐릭터를 연구했습니다. 사실 타야 카일은 처음에 산드라 블록의 소박한 모습 때문에 그녀가 자신을 연기하길 내심 원했다고 하지만 제작자로부터 그녀의 캐스팅이 어려워서 시에나 밀러가 캐스팅됐다고 전해 듣게 됩니다. 근데 시에나 밀러를 만나보니 시에나 밀러도 아이가 있고 삶의 풍파를 겪었기도 했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동시에 마음에 상처가 있는 그녀라는 점을 알고 더 좋아했다고 하죠. 영화에 뮤직 바이 크레딧이 없습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미스틱 리버 이후 자신의 작품에서 작곡까지 하기도 하는데요. 본작에 등장하는 타야스 심도 그가 작곡을 한 것입니다. 그 밖에 영화의 음악 자체가 별로 없죠. 엔딩 크레딧도 그냥 음악 없이 조용히 롤이 올라갈 뿐이고요. 조셉 데비시가 참여해 보조 작곡가, 음악 편집자로 크레딧에 이름을 올릴 뿐이었습니다. 그 외에 나오는 노래는 결혼 장면에서 나오는 벤 모리슨의 Someone Like You와 추도식 장면에서 나오는 엔니오 모리꼬네의 더 퓨너럴이죠. 실제 크리스 카일의 추도식에 랜디 트래비스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공연해서 그 모습을 담고 노래를 넣을까도 했지만 삭제되고 최종 버전에서 엔니오 모리꼬네의 더 퓨너럴로 대체가 된 것입니다. 이 곡은 과거 1965년 영화 링고의 귀환에도 삽입된 바가 있죠. 영화의 주촬영은 2014년 4월 모로코에서 시작했는데요. 모로코 지방 정부가 군사 장비와 군인들을 지원해주며 편한 측면도 있었지만 좀 더웠다고 합니다. 이라크 야외 장면을 위해 모로코에선 2주 만에 촬영을 마쳤고 영화의 대부분은 캘리포니아에서 촬영했는데요. 특히 산타 클라리타, 블루 클라우드에 있는 무비 렌치, 또 사막 풍경이 있는 엘 센트로에서 촬영이 이루어졌습니다. 놀라운 건 이 모든 촬영이 전체적으로 약 40일 만에 끝났다는 것이죠. 영화에 아기 인형이 나오는데요. 이 어색한 아기 인형이 진짜 아기로 진지하게 등장하는 부분 때문에 본작은 개봉 당시 여러 강도 높은 비판과 비아냥에 휩싸였습니다. 이런 어색한 아기 인형을 대놓고 쓰는 영화가 오스카 노민이라고? 이런 반응이었죠. 브래들리 쿠퍼도 나중에 엘렌쇼에 나와 촬영 당시 이게 실화인가 싶은 생각을 했다고 하며 시에나 밀러도 나중에 이 아기 인형이 에일리언에서 온 것 같다며 자조적인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원래 아기를 캐스팅하려고 했고 이 아기 인형은 세 번째 옵션이었는데 첫 번째 아기는 고열로 아팠고 두 번째 아기는 노쇼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아기 인형을 쓴 것이라고 하죠. 아기를 새로 섭외하면 되지 않냐 싶겠지만 아기 섭외가 조건이 꽤 까다롭습니다. 이게 LA에서 촬영했으니 LA 법을 살펴보면 생후 15일 이상이어야 되고 생후 6개월까지는 지정한 날에 지정한 시간, 정확히 말하자면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 또는 오후 2시 30분, 4시 30분 사이 중에 시간을 골라야 되고 촬영을 연속해서 2시간 넘게 할 수도 없습니다. 또 촬영 중엔 담당 교사 1명, 간호사 1명이 현장에 상주를 해야 되며 그 전에 의사 소견서가 요구되는 등 여러 세부 사항이 있다고 하죠. 다시 돌아와서 이 장면을 자세히 보면 시에나 밀러는 아기 인형을 들고 모유 수유를 연기하며 브래들리 쿠퍼는 엄지손가락으로 이 아기 인형 손을 까딱까딱 움직이는 디테일을 구사합니다. 이걸 알고 보면 시에나 밀러의 다음 대사는 조금 색다르게 들리기도 하죠. If you think this war isn't changing you, you're wrong. It's true. 앞서 챕터에 포함시키지 못한 몇 가지 비하인드를 나열해보겠습니다. 영화 초반 교회에 들어가는 한 남자를 볼 수 있는데 바로 감독인 클린트 이스트우드입니다.
감독의 작품 중에서 북미 수익 3억 달러를 넘긴 유일한 작품인데요. 즉 최고 흥행작으로 전 세계 수익 5억 4천만 달러입니다. 재밌게도 현재까지 북미 기준으로 역대 R등급 흥행 수익 10위까지의 영화 중 무려 3편에 브래들리 쿠퍼가 출연합니다. 이 영화랑 행오버 1, 2죠. 이 영화로 브래들리 쿠퍼는 3연속 오스카 배우상 후보에 오른 배우가 되는데요.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 아메리칸 허슬, 아메리칸 스나이퍼로 말이죠. 그런데 다 수상에는 실패했고 2019년 스타이즈 본으로 다시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랐지만 이 역시 수상에는 실패합니다. 과연 다음 작품에서 그는 콩라인을 탈출할 수 있을까요? 브래들리 쿠퍼가 과거 알로하를 촬영했을 때 존 크레신스키의 우람한 체격을 보고 감탄을 받은 적이 있어서 그의 트레이너인 제이슨 월시를 고용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본작을 위해서 살을 엄청 찌운 브래들리 쿠퍼는 브로드웨이 연극 엘리펀트 맨에서 조지프 메릭을 연기하기 위해 또 체중을 다시 한번 감량해야 됐습니다. 크리스 카일이 사격 목표물을 맞춘 최고 기록은 2100야드라고 알려져 있고 브래들리 쿠퍼가 연습했을 때 그의 최고 기록은 656야드였습니다. WWE의 레슬러 크리스 제리코가 본작의 작은 역할로 오디션을 받지만 결국 떨어졌습니다. This motherfucker is Kaiser fucking Sose, bro. 비글스는 무스타파를 두고 카이저 소제라고 하는데요. 실체를 알기도 불분명하고 마치 괴담처럼 떠도는 인물이라서 유주얼 서스펙트의 카이저 소제를 빗대서 이렇게 대사로 넣은 걸로 보이죠. 영화 초반 주인공의 아버지는 총을 절대 땅에 놓지 말라고 하는데요. You don't ever leave your rifle in the dirt. Yes, sir. 영화 후반 크리스 카일이 무스타파를 마침내 죽이고 총을 땅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기가 찾아오죠. 일종의 복선인 것입니다. 본작이 전쟁, 미국, 저격수를 미화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감독은 예술의 요점이란 토론을 촉진하는 것이고 그런 미화 비판에 대해서도 보기 나름이다 라고 하면서도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며 그 예로 초반 저격 시퀀스에서 주인공의 심리적 갈등을 다룬 것을 근거로 둡니다. 또한 본작은 한 개인의 눈으로 바라본 그런 전쟁을 묘사했을 뿐 전쟁의 원형이 아닌 군인의 원형을 탐구한 작품이라고 설명을 하죠. 실제로 영화를 보면 주인공의 시점숏이 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네이비실의 이혼율은 무려 90%죠. 많은 미국 시민들의 우선순위에서 가족이 국가보다 앞서지만 군인들은 또 크리스 카일은 국가가 가족보다 앞설 것입니다. 물론 그도 일상으로 복귀해서는 가족을 최우선으로 하지만 영화 중간중간 그리고 결말부에서 보여줬듯 그것은 쉽지 않았죠. 그런 점에서 본작은 크리스 카일의 영화이기도 하지만 전쟁터에서 일상으로 복귀한 군인들의 감정적 시소를 다루는 보편적인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끝으로 클린트 이스트우드 하면 보통 영웅주의랑 연결을 시키기 마련이고 이 영화 아메리칸 스나이퍼에도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영웅이라 불리는 사람의 약점도 그만큼 파고 들어갑니다. 앞서 감독이 본작을 찍을 때 리허설을 적게 하고 촬영 테이크를 적게 가져갔다고 말을 했는데요. 그것은 단지 촬영의 경제성만을 위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감정적 골이 깊어지는 장면에선 때로 잘 짜여진 연기보다 스스로 무엇인지도 모를 허공을 휘젓는 것 같은 자연스럽고 위태로운 모습이야말로 가장 적절할 테니까 말이죠.